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5월 7일 토요일에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으로 오셨습니다. 막말의 아이콘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이 있는 11월 초까지는 구만리 같은 세월이 남아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상정해야 하는 한국 사회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왜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돼서 주한미군 방위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전가하고 한미 FTA를 폐기해서 한국에 보호무역 장벽을 칠 경우 셈법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많은 조선일보 등 한국 보수 기득권 세력의 선택은 어떠할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김용민 트위터를 통해 물어봤습니다. 70%는 끝까지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대변할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27%는 두고 보다가 미국의 국력이 쇠하게 되면 등 돌릴 것이라고 판단했고 단 3%만 미국에 맞서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젯밤 11시까지 3,371분이 참여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개막한 노동당 제7차 대회 첫날 행사를 녹화 방송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를 비롯해서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김정은 제1비서의 당 최고수위 추대, 당 중앙지도기관의 선거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조선중앙TV는 전했습니다. 한편 대회 개최를 알리는 조선중앙TV 방송 내용 중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날이 왔습니다. 새누리당은 다음 주 초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를 열어서 원내 수석 부대표를 포함한 원내 지도부 구성을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리더십 공백에 따른 당내 파열음은 여전합니다. 남의 당에 가 있는 손학규 전 대표를 모셔오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TBS 라디오에 출연한 김성태 의원의 발언입니다. 박찬종 전 이런 분들이나 필요하다면 저는 손학규 전 의원님 이런 분들도 모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브로커 동선을 추적하면서 로비 대상자들과의 접촉 사실과 불법 행위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김프로이드 시간에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중요 인물의 소환을 예고합니다. 많은 청취 바라겠습니다. 현대자동차 판매 영업직 노사가 최근 저성과자, 즉 판매 부진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6년 노사가 판매 부진자 교육 프로그램 폐지에 합의한 뒤 10년 만에 부진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부활한 것입니다. 지난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의 측근으로부터 돈을 받은 주민 10명이 구속됐습니다. 경북 상주 의성 군위 청송선거구에서 당선된 김종태 의원인데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민 10명이 한꺼번에 구속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행운은 용기를 내는 사람의 편이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조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 업체는 옥시 래킷 벤키저지요. 이 회사 본사가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환경단체 활동가와 피해자 유족이 런던에 찾아가서 시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옥시 싹싹 제품으로 인해 2009년에 사망한 김승준 군의 아버지 김덕종 씨, 그리고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으로 구성된 항의 방문단은 런던에서 열리는 래킷 벤키저 주주총회장을 찾아가서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래킷 벤키저사를 영국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런던에 도착한 최예용 소장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겠습니다. 여하튼 그 본사의 임원들을 고발한다는 방침인데, 근데 우리 검찰에서는 가습기 살균제가 개발이 되고 판매가 시작된 시점이 래킷 벤키저가 옥시 인수하기 전이기 때문에 래킷 벤키저 본사에다가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래킷 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해서 팔기 시작한 게 2001년이고요. 예. 10년 넘도록 453만 개, 전체 마켓에 뭐 한 7-80% 가까이를 팔았고, 실제 피해자의 숫자도 뭐 제일 많고,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또 많이 알려진 것처럼 유해성이 이렇게 있을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팔았고, 또 중간에 뭐 사용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거 사용하다 병원에 실려가고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한 의도성이 있다고 보아서 당연히 최소한 중과실치다 아니면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어쨌든 그 CEO와의 면담이 이제 오케이 허락을 받았습니다. 만나게 되면 사실 뭐 저희가 면담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뭐 허락을 받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작년 같으면 사실 그랬는데 지금은 어제 저희가 답사를 갔더니 상의 방문을 온다고 들었다. 뭐 CEO가 약속을 바꿔서라도 만나겠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지. 저희가 요구를 하고 뭐 허락을 하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만날지 안 만날지도 좀 불확실한 겁니까 아직도?
아니, 그쪽에서 우리를 어서 뭐 이렇게 자기 약속을 바꿔서라도 만날 정도로 지금 다급한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새누리당에서 건너온 사람이지요.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되려 했던 사람이고요. 대표적인 친이명박계 인사. 네, 이런 프로필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규 본부장, 그간 새누리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흘려왔는데요. 이와 무관하지 않는 듯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의 호남 지지율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호남 지지율 1위 자리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태규 본부장, 당에서 더 이상 연정론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밝힌 말 들어보시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연정 얘기 좀 자꾸 나와가지고요. 네, 어떻습니까? 새누리당과 그 국민의당의 연정 이야기는 일단 제가 그때 연립정부를 말씀하셨거든요. 내년 대선에서 예. 대선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선거를 하다 보니 경우의 수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제 단독으로 집권하는 이제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민의당이 정말 국민의 신망을 얻어서 국민의당 중심으로 여야에 있는 개혁적인 세력들이 한번 뭉쳐보자. 뭐 이렇게 해서 국민의당 중심으로 정치 구도가 재편이 돼서 예. 그런 방법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는 경우는 이제 다른 정치 세력하고 연대를 통해서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 예. 뭐 이는 일반적인 경우의 수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다만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립정부 대상은 어느 당이라고 제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지칭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그거는 예. 그때 국민의당의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 당원 지지자들이 결정할 문제지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어느 당을 특정져서 제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 그것이 이제 언론에서 새누리당하고도 가능하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향성도 있어서 그건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이 들었고 그것도 역시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저희가 더불어민주당과 꼭 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그때 상황을 가서 봐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노선 비전을 예. 가장 잘 이해하고 거기에 잘 같이 협조해서 연정을 꾸려갈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거기랑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연정을 만약에 한다면 추구한다면 추구하는 주체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는 그렇게 네, 가는 그럼 것이 제가 맞지 이렇게 않겠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19대 대선을 이제 시점을 놓고 이야기하셨단 말씀이시잖아요. 연정을. 네. 근데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 나가고 있으면서 새누리당과 연정 얘기가 나오는 것은 현 강요 중에 일부를 야당에서 입각을 해서 연정 체제를 꾸리면서 내년 대선까지 가는 그런 이제 연정 얘기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 상태에서의 입각은 없이 오로지 내년 대선 시점에 차기 정부 구성과 관련해서 연정을 놓고 후보를 단일화한다든가 뭐 어떤 합종 연행을 한다라는 뜻인지 일반론에 비춰서도 좋고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일단 현재의 박근혜 정부하고 연정이나 내년 예. 대선 국면에서의 이제 연정 그 다른 당의 후보와 연정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당에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다 합의를 봤습니다. 혹시 당내에서 많이 좀 혼선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않고요. 뭐냐면 예. 어쨌든 이 연정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국정을 좀 원만하게 해서 현재 여러 가지 위기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여야가 좀 힘을 합쳐보자. 이런 예. 기본적인 취지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일하는 국회를 이야기한 정당으로서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이제 예.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덮고. 알겠습니다. 대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여야 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다 협조하자.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자세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연정, 나아가 합당 가능성에 크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올라온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총선 끝나자마자 이제 야당 쪽에서 그리고 그 국민의당 내부 일부에서 청문회 하자고 했어요. 천정배 대표가 처음 얘기했죠. 청문회 하자고. 청문회 대상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지금. 자원외교 가지고 청문회 해야 된다고 했더니 이 안측의 소위 발언자 이름은 안 나왔지만 아마도 이태규 당선인이나 그거 가까운 사람이겠죠? 뭐냐면 이 자원외교는 정쟁이라 이거예요. 정쟁. 새누리당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자원외교가 정쟁이라고. 자원외교 그래서 자원외교 가지고 청문회 하다는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단 말이야. 국민의당 안에서. 아니 자원외교 지금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이미 그만둔 지가 벌써 4년이 지나간 대통령에 대한 자원외교 그리고 자원외교가
이게 부실했다는 거는 자명한 사실인데 이게 정치 싸움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속 들어가 버렸어요. 국민의당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무리한 연결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왜냐면 국민의당이 왜 자원외교 이명박 대통령을 변호해줘요. 혹은 이거 자원외교 청문회 하지 말자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원외교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캐나다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실감을 못 하실 텐데 캐나다에 하베스트 에너지라고 있어요. 이거를 캐나다에서 샀어요. 근데 이 구매가 얼마나 엉터리였냐면 지금 뭐 조 단위로 손해보고 있죠. 이때 그 회사가 캘거리에 있거든요. 캐나다. 캘거리 지역지에 이게. 캘거리 지역지가 기사를 실었어. 한국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이걸 산 거지? 실제 기사예요. 내용을 보면 전문가들이 가장 사고 싶지 않은 기업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왜 샀냐 이거야. 지네 동네의 기업인데도 한국 사람은 이걸 왜 샀지? 말할 정도로 실제 그때 당시 보면 어처구니 없는 게 이 하베스트를 살 때 가격이 산정돼야 되잖아요. 일단 이사의 승인이나 이런 걸 다 거치지 않았고 정상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왜냐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는 살 수 없는 깡통 기업이었으니까 거치지 않았고, 이 돈을 산정해야 되는데 가격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메릴 린치라고 하는 곳에서 평가서를 받았어요. 급조해서 며칠 만에. 그것도 그거 몇 달씩 조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4일인가 5일 만에 그걸 받아요. 말도 안 되게. 그리고 그 받은 가격에서부터 또 700억을 더 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프리미엄이라고 4천억을 더 줘요. 이 돈 다 어디로 갔을까? 청문회 하려면 정말 할 게 많은 거거든요. 이게 하나야, 하나. 이게 얼마나 많은데요. MOU가 말했잖아요. 70몇 개인데 하나 공기업 같다고. 이거 청문회 해야 되는 건데, 이명박 대통령과 딱 연결된 청문회 해야 되는데, 이 청문회를 막아섰다 이거죠, 바로. 안측이라고 누군가 모호하게 내세우며. 그리고 이제 DJP 연합 내세운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당이 이제 DJP 연합이라고 종편에서 막 이렇게 DJP 연합이라고. 그런데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입니다. 새로 뽑힌 이 양반이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각각 만났단 말이에요. 새누리 피가 섞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실제지. 거기에 있는 김성식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에 있다가 간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박근혜 대통령이 총애하던 의원이에요. 굉장히 총애하던. 근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영남의 지지를 많이 받고 국민당은 호남의 지지를 많이 받고 두 당이 잘하면 영혼합, 국민통합.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런 워딩 나올 거라고. 응? 영남의 산업화 세력과 호남의 민주화 세력, 동서화합, 통합, 지역 정서 어쩌고저쩌고 극복. 이 얘기를 새누리당 대표가 하잖아요.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그럼 이게 DJP 연합이냐? 아니, 이게 3당 합당이지, 3당 합당. 신3당 합당이다. 3당 합당이 있었던 것은 90년인데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잠깐 말씀드리면 88년에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집니다. 여소야대가 돼요. 여소야대가 돼서 김대중, 김영삼이라고 하는 아주 굳건한 두 야권 후보가 있는 가운데 여소야대까지 됐다고. 지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자 왜 김종필은 빼먹어요? 김종필도 충청 반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의 충청권을 기반으로 해서 김종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수 정권에서 그 DJ한테 던졌다가 DJ 거절하죠. 무슨 소리냐, 무슨 3당 합당이냐. 근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걸 받아요. 그래서 싹 모여가지고 보수가 싹 모여서 3당 합당을 하죠. 이때 탄생한 게 이겁니다, 이거. 이게 국익의 차원에서 통일민주당을 해체한다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통일민주당 길을 흔들고 해체를 해요. 그러면서 반대 토론할 없는 분들은 해체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그 유명한 이에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튀어나오죠 이때. 이거 찍은 분이 김종구라는 기자분이에요. 이분 유일하게 찍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저쪽을 찍고 있었거든. 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반대 토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3당 합당을 안 하죠. 꼬마 민주당이라고 남아요. 그리고 나서 야도라고 불렸던 부산이 30년 동안 거의 30년 동안 야권 후보를 발굴 못합니다. 배출을 못해요.
28년 만에 9명 된 거예요. 부산 경남에서. 처음으로 3당 합동 후에. 이건 신 3당 합당이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호남을 보수하면서 말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동서화합이라니, 뭐 대통합이라니, 뭐 국민 대통합이 승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반기문, 지금의 보수, 새누리당 본진,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연립을 하게 되면 이게 정권교체냐 이거지.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정권교체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주장할 거야 아마. 대통합이라느니 어쩌고저쩌고. 이 시나리오는 저는 꽤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달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 때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듣다 보면 앞뒤 문장을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않고 말하는 특유의 화법에 어찌 이해해야 할지 애를 먹게 됩니다. 특히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하는 대명사를 쓸데없이 남발하고 한 문맥 안에서 같은 단어를 의미 없이 반복하며 논점을 이탈하는 모습은 눌변을 넘어서 철학의 부재를 보여준다. 이런 평가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를 풍자한 라디오 꽁트가 있어서 화제입니다. 바로 TBS 라디오 배철수 전영미의 9595쇼의 백반토론이 그러합니다. 어제 방송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렇게 서로 마음을 열고 얘기가 좀 오고 가야 되는데 어떤 그런 한쪽에서 그냥 뭐 이렇게 잔소리처럼 이렇게 좀 문장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뭔가 그런 일방적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지친다. 진짜 지친다.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런 생각들이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질 않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이해하지를 않게 되고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뭔가 이제 그런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물어보게 되죠.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그럼으로써 이제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제 그게 이렇게 좀 잘 되지 않겠냐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또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어떤 그런 뭔가 좀 이렇게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자꾸만 그런 식의 결론만 나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참 이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만 이제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건 아니죠. 뭐가 아니에요? 지금 하신 말씀이랑 저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알아들으시긴 했어요. 알아들어야 반대 의견도 있는 건데. 그렇죠. 여태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봤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만 되면은 좋다는 거야, 알지만은, 이게 그렇게만 되진 않으니까, 가다 보면은, 이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응? 예, 그 의견엔 저도 동의해요. 이 의견에 동의한다고? 그렇죠. 그 부분도 저도 이제 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어떤 그런 쪽에 그런 거죠? 아니죠. 그거는 서로 간의 벽을 너무 쌓게 되는 거죠. 난 벽소리는 하지도 않았는데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들어봐요. 우리가 그런 걸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가족 간의 신뢰 어떤 그런 게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서로 자기 말만 하려다 보니까 뭔가 그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데서 오는 그런 게 되게 크고 이거를 좀 깨야 이렇게 해서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생겨줘야 우리도 더 나아지겠다. 그런 걸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셨었구나. 그렇죠. 빅데이터 전문가 정영진입니다. 술 마시는 게 곧 업무인 분 많이 계시죠? 메모하세요.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입니다. 증권가 샐러리맨 그리고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 웬만하면 안 취하죠. 술술 풀리고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화인 피토 성분 그리고 특허받은 제조법. 그래서 술술 풀리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못 믿으시면 수백 개의 후기 읽어보시고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에 주목해주세요. 음주 전후 한 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분말 형태라 물 없어도 드실 수 있고요. 물을 섞지 않으니 효과는 더 확실하겠죠? 네이버와 다음에서 고려 생활 건강을 검색하시면 술술 풀리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천국 있다 치고 어떤 곳일까?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족, 친구, 웃음, 만남, 건강, 먹는 재미, 감동, 자연, 소통, 배움, 위로, 공감, 스토리, 아니면 행복한 억압?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고통을 모니터할 수 있는 자격? 어떤 이에게는 천국이 돈과 권력이니 그에게 천국의 조건은 반항 없는 노예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템프로 룸사롱과 신인 여배우도 필요하겠죠.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광고비 대기 벅찬 아직 적자에 허덕이는 새싹당 콩차 전창걸닷컴 070-8635-1288. 가정의 달 소중한 부모님과 은사님께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연휴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쉬는 날인데 괜찮다. 어이, 금수저로 태어난 무, 언제 일다운 일을 한 날이 있었나? 환아, 그래도 이 형이 산전수전 다 겪었다. 형을 무작정 헬조선의 주범으로 몰지 마라. 흑수저는 아니더라도 이 형은 노수저 정도는 된다 아이가. 세상에 석사밖에 안 되는 딸을 청년트랙 교수로 꽂아주는 노수저도 있나? 금수저가 아니라면 순금수저겠구만. 너 말 잘했어 이 새끼야. 우리 딸을 수원대에서 교수로 임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 없다는 법원의 결론이 나왔어 이 새끼야. 너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한번 당해볼래? 명예훼손? 혹시 명의훼손 아닌가? 이 새끼 어떻게 알았지? 우리 금수저들 쓰는 용어는 평민들하고는 좀 다르지. 우리는 명예훼손이라고 하지 않고 명의훼손이라고 하거든. 대한항공 조현아 동생이 그걸 까발렸고. 금수저 맞구만. 환아, 네 아들 딸도 명의훼손이라고 하지 않니? 삼성 골드만삭스 정문 무사 통과해서 들어갔잖아. 아버지 잘 만났어. 닥치라고. 우리 아들 딸은 실력으로 들어갔어. 명의훼손 하지마. 이거 둘 다 쌤쌤입니다. 아니 서회자 이 새끼는 또 어떻게 알았지? 야 서회자, 우리 금수저 카톡방 이름이 쌤쌤 클럽인 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그만하시고요. 자, 오늘도 출제하시러 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등 만들어주기가 쉽다고 봐요. 김용민 브리핑 또 1등 했다고 공치사 하시는 겁니까?
아이 그러면은 그 누구 덕이겠어요? 자꾸 그 나의 인격을 모독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그거 내가 그 화가 날 거기 때문에 나는 그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새가 날아든다로 날아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봐요. 가세요, 제발. 그 사실 그 환희가 딱히 당대표 절대 안 오겠다 뭐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나가려고 한다. 그 이제 그 환희가 지금 까불고 있는데 그 환희가 새누리당 대표를 하려고 했을 적에 자력으로 될 방법은 추호도 없다고 봐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언제 당대표 나간다고 했어요? 그 사실 그 환희가 딱히 당대표 절대 안 오겠다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그 당대표 선거에 나가려고 한다. 따라서 뭐 지금 뭐 관심 없다 이러는 거는 거짓말이고, 그 나는 사실 그 환희 너의 거짓말에 대해서 그 추호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봐요. 소위 그 환희를 볼 적에 형이 그 환희 머리 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호도 형을 속일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봐요. 뭐 영감님 말씀 나온 김에 뭐 환희를 뭐 당대표 시킬 뾰족한 수가 없습니까? 그 환희 누나가 50조 정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귀국하지 말고 계속 그 중동을 돌면서 그 한 500조 정도까지 약속을 받아왔을 적에 그 이번에 그 50조로 5% 지지율이 올라가지고 큰 재미를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500조 약속을 받아올 것 같으면은 그 지지율이 한 50% 오르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환희를 그 당 대표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봐요. 정말 그럴까요? 그 물론 그 벙커만 친다고 했을 적에 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 네 누나 보고 그 섭외를 좀 하라고 해. 그 저기 IS 알지? IS 이슬람 국가, 이슬람 스테이트. 그 테러 조직 말이야. 그 IS를 섭외해서 그 마치 그 IS에 그 니네 누나가 납치된 것이냐 그 쇼를 그 벌이라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IS에 그 재발로 들어간 그 김군 있지, 김군. 그 니네 누나가 이 김군과 함께 탈출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쇼가 완성되지 않겠어? 그러면은 그 모든 국민이 그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뭐 니네 누나에 대해서 지지하는 수밖에 더 있겠어? 갑자기 영감님 말씀에 혹해지는데? 그 세월호를 구출하려다가 그 추호도 못했잖아. 그 네 누나가. 그러니까 네 누나가 그 자기뿐만 아니라 그 김군까지 구출할 적에는 그 지지율 대반전이 가능할 거다. 아마 그 전현직 대통령 인기도 1위를 그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닥치세요. 세월호 구출하려다가 못했다니. 시중에 떠도는 세월호 기획 침몰설. 그거 말 잘못하면 바로 잡혀갑니다. 영감님, 늙음하게 또 콩밥 드시고 싶으세요? 나는 뭐 그런 협박에 대해서 그 별로 신경을 쓰진 않아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그 명의를 훼손할 적에는 그 추호도 본전을 못 뽑는다고 봐요. 뭐 영감님 뭐 말 조심하십시오. 쟤네들 뭐 그렇게 하라고 하면 진짜로 할 수 있어요. 뭐 지금 지지율 올리는 거에 물불 안 가리고 있거든요. 뭐 당신도 영감님하고 깜빵 동기가 되고 싶어? 뭐 한 2년 썼고 나면 정권이 바뀔 것이고 그러면 환희 니도 빵에 들어오겠지. 닥치라고. 자, 오늘 그 휴일에 괜히 나오시라고 해서 다들 민감해 하시던데 말이죠. 예.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 내주십시오. 예, 그 한국 그 만화계의 그 리얼리스트라고 불리는 그 만화가가 있어요. 그 오세영 화백이라고 그 세상을 떠났는데 그 19살 때에 그 만화가 오명천 선생의 그 문화생으로 그 만화계에 입문했다고 하는데 그 오명천 선생의 그 문화생인
또 다른 만화가가 있어요. 이미 뭐 타기한 분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게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대표작으로는 신의 아들 그리고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만화가라고 할 수 있을 적에 이 만화가 이름은 무엇이냐? 예, 정답. 정답 아십니까? 이 쉬운 걸. 주인공 최강타 하면은 바로 이 만화가지. 그렇습니다. 독고탁 하면은 이상무, 이강토 하면은 허영만. 자, 그렇다면 최강타 하면은 바로 이 만화가지요. 자, 정답은 예, 신의 아들 또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하면은 바로 정답은 이재용. 이건희 회장이 신이라면은 정답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화가 이름은 아닙니다. 바로 정답 가자. 오늘 치고 들어오시는군요. 자, 정답은요. 정답은 환희 아들. 네? 환님 아들이라고요? 왜요? 군대 안 갔거든. 닥치라고. 이유 있는 병역 면제였어. 이유 없는 병역 면제는 바로 구속이지. 이유가 없을 수 있겠나? 그래, 우리 환희 아들 이유 한번 들어보자. 이유 대봐. 이유가 뭐야? 이유는 유럽연합이지. 아직 안 없어졌다고. 자, 그만.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께는 지난번 필리버스터 전 과정을 기록한 책 제목 자체가 필리버스터입니다. 대한민국 자유와 인권에 관한 재미있고 생생한 근현대사 교과서가 된 필리버스터 발언. 네, 방송에서 못 들은 것도 빠짐없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 가치가 아주 충만한데요. 성경책 2권 두께라고 합니다. 네, 필리버스터 이김 출판사에서 협찬합니다. 이김 출판사에서 협찬하는 필리버스터. 네, 정답 맞히시면 저희가 2분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성함,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정답은 번개맨이었죠. 만올의 밤님. 김용민 브리핑을 애청하기 시작한 20대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출근길에 꼬박꼬박 들으면서 통쾌하고 시원하게 웃고 있습니다. 한창 필리버스터를 시청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내내 직장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남을 위해 소리내는 정치인이 있구나, 이런 감탄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힘을 가질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N4 세대인 입장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나도 미래를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를 그때부터 찾아 듣기 시작했고 투표도 적극 독려했습니다. 책을 보면서 그때 느낀 희망 되새기고 싶네요. 네, 그 책 받으시고 갑오로 보관하시고 후손들에게도 이런 희망의 족적이 대한민국 의정사에 있었단다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손들에게 말이죠. 축하드리고요. 자, 무건수행님도 당첨되셨습니다. 와, 번개맨이 아직도 인기가 있군요. 20살과 17살인 우리 아들들도 번개맨을 보면서 정의의 사도를 꿈꾸며 자랐었는데 지금은 공부에 찌들어서 정의는 대기업의 정규직이라고 생각하는 대학생 아들과 최소한 2등급 초반대 성적은 받아야 인서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고딩 아들들에게 정의란 무엇이고 정의 구현에 민주주의가 왜 필요한지 엄마인 제가 먼저 공부하고 설파할 수 있도록 책 선물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건수행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피바 퀴즈 마치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김태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휴일입니다. 어떻게 보내십니까? 예, 저는 가족들이 저를 제외하고 다 지금 해외여행을 가서요. 예, 아무 큰 부담 없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출근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육아에 부담을 진, 기혼자들, 남성들, 이럴 때 개 탔다는 이야기 많이 하죠. 예,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김의겸 기자가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칼럼을 썼어요. 예. 대학교 들어간 딸과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는 건데요. 해외여행을 여름에. 예.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아들은 군대 가고 딸은 대학 들어가서 기숙사 들어가고 네. 혼자 있는 날이 많아졌고 예. 그래서 너무 지금 쓸쓸하더라.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혼자서 빈집에 갇히기 전에 젊을 때 아이들과 많이 놀아줘라. 예. 지금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나중에 몇 천만 원을 줘도 같이 못하게 될 거다. 이런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만은 우리 김의겸 기자께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라고 하면은 돌아가실까요? 지금 좀 돌아간다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돌아가셔서 칼럼을 보면 상당히 거의 반성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일한다는 핑계로 사람 좋아해서 늦게 다니고 술 마시고 그렇게 다녔는데 그러고 보니까 남는 게 없었고 아이들 곁에 있지 못했다. 너무 지금 후회된다. 이런 취지여서. 돌아가셔서 한 5시간 이상 있으신다면 인정하겠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이러지 않으신다면 이제 인정할게요. 네. 자, 서설이 길었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 육성 팟캐스트가 요즘 부쩍 순위에 상승세를 띠고 나타나서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되고 경계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건 계속 이게 재생산되는 되는 게 아니어서. 또 우리 수권 팟캐스트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인님이 또 계신데. 계시니까, 인님이 계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5월 3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 육성 팟캐스트가 올라왔죠, 처음에. 예. 그런데 올라오자마자 상당히 이제 인기를 끌었고요. 총 이제 34건입니다. 1988년부터 2008년까지 20년 동안 수집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육성 기록을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편집도 없이 진행자도 없습니다. 그 육성을 그대로 이제 고스란히 올려놓은 건데 저도 들어봤는데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콘텐츠가 되더라고요. 가장 처음에 올라온 그 내용은 1988년 7월 8일 이제 국회에 입성한 노무현 의원이죠. 초선 의원으로서 대정부 질문에 나선 녹음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살기 힘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지금 장관들은 그걸 알고 있냐. 그 수치 통계를 갖고 있냐 이러면서 추궁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참 그 부분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얼마 전에 그 송파 세무녀 그 자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참 20년 전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초선 의원 때 사람이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게 국가가 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것부터 해서 방송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그 2001년에 대선 출마를 앞두고 남긴 그 자서전용으로 출판사 관계자와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 구술 14건,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08년 10월에 14 남북 정상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의 강연 내용, 이렇게 해서 34건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예. 이게 지금 처음에 서비스가 공개된 이후에 그 애플 아이튠즈에서는 1위에 올랐고 그저께는 순위가 팟빵에서 6위까지 상승을 했다고 그래요. 예. 지금 서버가 다운돼 가지고 지금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상당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또 그리운 분들 그 팟빵에서 노무현 검색하셔서 그분의 육성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팟캐스터라면 어땠을까? 아마 팟캐스트가 보편화되고 뉴미디어로 부상할 시점에 살아계셨다면 아마 마이크를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에 가장 최적화하고 최첨단을 달릴 수 있는 정치인이죠. 예. 또 누구보다도 이런 참 비루한 언론 현실에 대해서 개탄해 하실 분이기 때문에 팟캐스트 참 갑자기 팟캐스트 하니까 노무현을 또 연관짓지 않을 수 없고요. 사실 지금 뭐 팟캐스트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상당수는 결국 노무현 정신을 체화한 사람들 체화하고 갈구하는 분들이죠. 예. 그게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원하는 분들이실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육성 팟캐스트가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번 가보셔서 노무현 대통령 팟캐스트 다운 받으셔서 많이 들으시고 다운 받으신 횟수만큼 김용민 브리핑도 다운 받으셔야 된다. 이 점을 또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언니가 보고 있다도 있습니다. 언니가 보고 있다도 있군요. 예, 그렇죠. 이번 주 어떻게 나옵니까? 저희가 휴일이라서 일단은 결방을 했고요. 저희가 번외편으로 그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경선 그 정견 발표를 조금 편집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예. 혹시나 좀 아쉬우시면 그걸로 다음 에피소드를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노무현 연설이 나왔는데 거기에 비견이나 될 수 있는 인물들입니까? 지금 여야 원내대표 후보자들. 너무 콘텐츠가 빈약한데요. 아무리 휴일 대체용이라도. 많이 성장해야겠죠.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언니가 보고 있다도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베테랑 보좌관이 공개한 국회 사용 설명서, 이게 또 SNS에서 화제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책을 한번 읽어보고 기사를 썼는데요. 예. 윤재관 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재 부대변인이고 17년 전에 인턴 보좌관으로 국회에 발을 들여놓은 뒤에 그 뒤에 계속 이제 국회 보좌관으로 일을 했어요. 박병석, 김영주, 장병환 의원실에서 일을 했고 장병환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갈 때 이제 같이 가지 않고 이제 더민주에 남아서 이제 부대변인 당직자 역할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예. 국회를 돌려드립니다라는 책을 냈죠. 그래서 부제가 이겁니다. 백 없는 국민을 위한 국회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혐오의 대상인데 사실은 국민들이 대표로 뽑아주고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을 하는지는 별로 관심 갖지 않고 그저 쌈박질만 일삼는 곳이다. 이렇게 혐오하고 관심을 꺼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국회가 정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국회란 사실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제보도 주고 이렇게 해서 국회를 100% 써먹어야 된다, 활용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책을 썼다고 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국회의원회관에 전화 거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 관청이나 이런 곳에 좀 불합리한 제도나 내가 이런 피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좀 고쳐달라고 하면 정부 기관들은 규정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그런데 그러니까 관청이 규정을 따르는 곳이라면 국회는 먼저 사람을 보는 곳이다. 예. 왜냐하면 선출된 권력이고 지역 구민들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억울한 게 있으면 그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곳이 국회이기 때문에 예. 어떤 관청에서 얻은 억울함이나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그냥 국회에 의원회관에 전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연줄보다 중요한 건 명분이다. 사실 그 우리가 민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뉘앙스도 그렇고. 근데 윤재관 부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한 부탁인지 아니면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인지 또 사회적, 구조적 모순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건 민원이 아니라 충분히 국회에 호소하고 개선시킬 그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정말 이런 부탁이 되게 많다고는 해요. 우리 아들 취업 좀 시켜달라, 군대 좀 빼달라 이런 부탁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탁 말고 정말로 살아가면서 내가 불편을 겪는데 이거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럴 거야. 내가 억울한데 이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런 게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원회관을 찾아달라는 거죠. 이를테면 비탈길에 응달이 졌는데 여기 그 미끄러운 길이라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자빠진다. 이거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거는 사실은 할 수 있는 민원이죠. 예, 그 정도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그 정도로 안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예. 가정폭력 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잠깐 몸을 의탁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보통의 그 아파트에 들어가 있고, 근데 여기 있는 그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전기세를 20%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법률상으로, 법적으로. 근데 이런 곳은 사실은 소재가 공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쫓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아파트에 이제 조용히 들어가 있는 곳인데 그 지역 주민들이 또 꺼려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전기세를 어떻게 감면받을 수 있냐면 그 아파트의 지역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아파트 쉼터의 소재가 공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폭력 쉼터가 사실은 그 20%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쉼터의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여성가족부에도 얘기해보고 저기 다 한전에도 얘기해봤는데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계속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재관 보좌관을 찾아서 이런 얘기를 했고, 윤재관 보좌관은 이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고쳐야겠다 해가지고 여성가족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의원실, 다른 상임위 의원실 보좌관들과도 협력을 하고 한겨레 신문에도 제보를 해서 기사를 쓰게 하고 결국 이러다 보니까 6개월 만에 한전에서 그러면 규정을 바꾸겠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쉼터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하면 나중에 그 쉼터 계좌로 20% 환급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상당히 국회의원으로서 의원실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그 제보도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부조리나 그 내부 고발을 위해서는 근데 이제 자기 신원을 밝히기 꺼려서 아예 의원실과 접촉하기도 이제 꺼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일반 우편물로 의원실로 보내주면 된다. 일반 우편물은 그 발신자가 누군지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익명 제보를 받으면 국회가 가진 자료 요구권이나 이걸 통해서 그 부분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우편을 사용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또 중요한 어떤 이슈를 제기하고 싶다면 국정감사 한두 달 전에 정보를 달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감이라는 것은 그때 가장 그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의 그 말을 경청하는 시기라는 거죠. 국감이라는 게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걸 지금
검증하고 평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으로서는 의정 활동을 평가받는 데 있어서 국정감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이것도 그 시민단체 이제 주 평가 항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감을 앞두고는 정부 관계자들도 국회에 경청을 하게 되고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좀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라든지 공직사회 비리라든지 그런 정보에 상당히 민감한 목마른 시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조리한 사건을 바로잡겠다고 이슈화를 시키고 싶다면 국정감사 보통 10월 정도에 하는데요. 국정감사 한두 달 앞두고 의원실을 접촉을 하라든지 뭐 이런 얘기 등등 해서 국회를 어떻게 국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고 국민을 대신해서 잘 싸우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꿀팁이라고 하죠. 국회 사용 설명서를 그런 식으로 잘 좀 정리를 해놓은 책입니다. 그 민원을 제기해 봐서 뭐 신통치 않다. 뭐 거기에 따른 응답이라든지 차후 조처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 그럼 다음 뭐 총선 때 심판하는 거지요. 그렇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지하고 또 잘 알지도 못하고 반대하고 이런 것보다는 한번 써보고 성능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도 휴일인데 우리 김태규 기자님과 함께 유익한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방송하시는 순간 휴일이 아니죠. 자, 그래요. 이 휴일 동안에 사실은 그 5월에 네. 따뜻한 햇살 남 얘기인 분들이 계시죠. 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비수급 빈곤층. 네. 오늘 이 이야기 하신다고요? 네, 네. 이제 어린이날은 지났지만 이제 일요일은 또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이게 가족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사회의 복지 현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비수급 빈곤층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비수급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를 수급하는 받는 빈곤층을 지칭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 이건 쉽게 말하면 뭐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한테 정부가 어느 정도의 돈을 그냥 주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근거가 되는 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2000년 DJ 정부 때부터 실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보통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월 소득이 47만 원 이하 그리고 이제 기타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정부에서 20에서 30만 원 정도 그 지원금을 국가가 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문제가요. 이 기초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조항이라는 걸 만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부분이 노인분들이거든요. 소득도 거의 없고 재산도 없고 극도로 가난한데, 근데 이때도 부양가족이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들이 일정 소득 이상을 올리면 이 대상자가 못 됩니다. 그 노인의 부양 의무가 가족에게 먼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족은 있는데 아들, 딸이 있는데 이 아들, 딸이 아버지, 어머니를 내팽개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이 노인분들은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돈을 벌기 때문에 기초수급 대상자도 안 되고 재산은 없고 자식들은 자기를 안 돌보고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복지 최악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나라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어떻게 사는지 조사 자체가 거의 돼 있지를 않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 이분들에 대한 생활 실태를 조사한 게 2014년에 아마 처음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것도 뭐 복지부나 기재부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보다 못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처음으로 이걸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도대체 이런 분들 통계가 몇 명이냐 이것도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117만 명으로 나오는데 예. 뭐 117만 명도 엄청난 숫자죠. 인구의 2.41%에 이르는 많은 숫자니까요. 그런데 이 통계도 2010년에 나온 통계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있는지 조사가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뭐 2014년에 인권위가 조사를 해 그나마 이제 자료가 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참 처참합니다. 우리나라의 비수급 빈곤층 월 평균 1인 소득이요. 51만 9천 원인데 수급을 받는 빈곤층 54만 7천 원보다도 낮습니다. 올해 우리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0만 3천 원에 크게 못 미치죠. 예. 이분들을 상세 심층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식사를 거른 경험이 있다 하고 답한 비수급 빈곤층이 19.9%입니다. 예. 수급 빈곤층은 11.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못 사시는 거죠.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응답률이 36.8%. 예. 수급 빈곤층 25.3%보다 높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수급 빈곤층 22.2%, 비수급 빈곤층은 36.8%로 훨씬 높습니다. 예. 예전에 나온 기사 중에 이런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울산에 사시는 한 할머니께서 갑자기 그 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중지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두 자녀가 울산 지역 대기업에 다니는데 월급이 600만 원 이상을 벌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자녀가 어떤 자녀냐면
이 할머니가 이제 남편은 세상을 떠났는데 예. 이 남편의 후처로 들어갔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두 자식이 법적으로는 자식인데 사실상 남남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 새엄마를 돌봤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수급이 딱 중지돼 버리니 그냥 바로 목숨 생계 위협에 처해지는 거죠. 하하.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극심해진 게 언제부터냐면 2008년부터입니다. 2008년부터 그 MB가 대통령이 되면서 작은 정부 지향한다고 공무원 인력 감축을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때 그 복지 관련 인력들을 대거 축소합니다. 그래서 이때 2008년에 울산 재민일보 기사를 보면은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예. 한 사회복지사는 혼자서 몇백 세대의 수급자를 관리하다 보니 서류 정리만 하기에도 급급하다며 수급자 세대를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는 등의 사례 관리 등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감원 추세다 보니 인력을 확충하기도 쉽지 않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력은 부족한데 기초노령연금, 노인수발보호, 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의 대상자를 관리하다 보니 비수급 빈곤층을 파악할 겨를이 없다며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비수급 빈곤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방문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요. 예.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걸 꼼꼼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울산 할머니 같은 경우는 직접 가봐야 파악이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복지를 책임져야 할 복지사 인력을 확대하는 걸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예. 이러니까 이 사태가 나아질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방향을 좀 바꿔서요. 미시경제학에서는 이제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율을 낮추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겠다, 뭐 10% 이하로 낮추겠다 이런 목적이 있으면은요,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찰력을 얼마나 높이느냐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력이 많을수록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대신 이제 경찰력을 많이 투입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월급을 줘야 되니까요, 경찰들한테요. 이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겁니다. 처벌이 강할수록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이제 이 방법의 약점은 인권 탄압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작은 범죄도 너무 강하게 처벌을 하면 인권 탄압 소지가 좀 있죠. 그래서 정부가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일정한 범죄율, 예를 들어서 뭐 범죄율을 10% 이하로 낮춘다고 하면 경찰력을 얼마나 투입하고 처벌의 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조합에 따라서 나타나는 범죄율을 10% 이하로 맞춘 다음에 그래프로 쭉 그려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합의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예. 경찰력은 이 정도로 투입을 하고 처벌은 이 정도로 한다. 이걸 합의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경제학에서만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00만 명이면 경찰을 500만 명을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1000만 명 중에 경찰이 500만 명입니다. 예. 나머지 500만 명이 시민인 거죠. 대신 처벌은 거의 안 하는 거죠. 뭐 거의 뭐 벌금도 거의 안 때리고요. 이렇게 하면 범죄율을 뭐 목표 한 10%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 한 명당 시민 한 명이니까요. 예. 내동 쫓아다니면서 감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벌 딱히 안 해도 경찰이 졸졸졸졸 따라다니니까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예. 대신 이제 이렇게 하면 경찰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정부 예산이 많이 들겠죠. 반대로 그럼 이게 싫으면 극단적인 예인데요.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어떻게 하냐면 1000만 명 중에 경찰은 한 명만 놓는 겁니다. 경찰은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적발될 확률이 극히 낮은 거죠. 대신 침만 뱉어도 사형. 뭐 이렇게 범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왜냐하면 걸릴 확률은 거의 없지만 걸렸다면 사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뭐 범죄율이 10%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건데요.
두 방법 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두 번째는 인권 탄압의 소지가 너무 많고 예. 그러니까 그 중간선 어느 적절한 시점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예. 경찰력을 한 10,000명 정도로 하고 침만 뱉으면 뭐 곤장을 100대 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예. 조합을 해나가는 거죠. 그 사회가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식대로요. 예. 근데 이게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도요. 예를 들면 전 국민한테 그냥 매월 300만 원씩 준다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아까 비수급 빈곤층 같은 건 나오지 않겠죠. 예. 전 국민한테 무조건 매달 300만 원 준다 이러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대신 뭐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거나 뭐 여러 문제가 따르겠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복지 인력을 대거 확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예. 이 사람이 진짜로 수급 대상자인지.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보면 이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아니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걸로 나타나지만 직접 가서 보고 이 사람이 사는 것을 관찰해보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복지사들이 일일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복지 인력을 대거 늘리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복지 쪽에서도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 중간에 적절한 수준을 찾는 데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300만 원씩을 뿌리던 아니면 복지 인력을 대거 늘려서 정말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꼼꼼히 찾아 나가던 이 두 가지 방법 사이에 어떤 방법을 쓸 때 전제는 뭐냐면 빈곤율을 최소한 얼마 이하로 낮추겠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범죄율을 10% 이하로 낮추겠다는 전제 아래서 경찰력을 500만 명으로 하건 침만 뱉으면 사형이라고 하건 이 두 요소를 적절하게 결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엄청나게 늘리건 기본소득을 엄청나게 높이건 이 두 방법 사이에 적절한 조합을 찾는 것도 목표는 빈곤율을 어느 정도 목표 수준 이하로 낮추겠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한국은 어떠냐는 거죠. 예. 둘 다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보면 복지 인력은 복지 인력대로 자꾸 잘라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 만들겠다는 취지에서요. 예. 그리고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복지 금액은 복지 금액대로 깎습니다. 예. 둘 다 그냥 깎아버리는 겁니다. 예. 이걸 아까 그 범죄로 예를 들면 경찰 숫자도 막 줄이고 처벌도 안 하는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이 정부는 빈곤율을 얼마 이하로 낮추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예. 아까 처음에 예를 들어보면 범죄율을 얼마 이하로 낮추겠다는 합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정부 한답시고 복지사 숫자도 줄이고 공적 부조로 나가야 되는 돈도 줄이고 예,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점점 더 악화되고 이걸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이 정부가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참 뭐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만 지난번 총선에서요. 예, 소수 진보 정당이죠. 그 노동당이라는 당이요.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가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었는데요.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요. 기본소득, 재벌 증세, 함께 살자. 였습니다. 예, 함께 살자는 겁니다. 이 사회가요. 예. 우리 부모님 세대 비수급 빈곤층에게 죽지 않을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거고요. 예. 우리 빈곤한 어린 자녀들에게 정정당당하게 살아갈 권리를 주자는 거고요. 이런 합의는 사실 우리가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떤 기본 관점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게요. 너무 오랫동안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복지 인력도 줄이고 복지에 나가는 돈도 줄이고 함께 살자라는 관점 자체를 잃어버린 채 한 8년을 살아왔죠. 예. 비수급 빈곤층 소식을 전해드리면서요. 저희가 빨리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합의부터 조금 이루어지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뉴스여서 예, 어버이날을 맞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아이고 참 이게 총선 이후에 할 일이 참 많네요. 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뭐 총선 이후에 제일 먼저 할 일은 정권을 또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야 뭐 다음 과제들을 이행할지 말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재벌 심판받지 않는 권력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밉든 곱든 계속 같이 가야 할 그런 우리 사회의 한 주체이기도 하고요. 예. 이 재벌을
어떻게 문민 통제가 가능한 네. 기여도가 높은 우리 사회에 벗으로 만들 방법은 없는지. 네, 네. 지금 뭐 고삐 풀린 망아지가 돼버려가지고 말이죠. 예, 예. 어떻게 뭐 해외에 그런 모델이 있습니까? 그 민족들과 잘 어울리는 재벌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재벌이라는 단어는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돼 있는 한국의 고유 명사고요. 그래서 재벌로. 그렇죠. 예. 세계적으로 사례가 굉장히 드물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참고를 해볼 만한 사례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스웨덴의 재벌 발렌베리 그룹과 스웨덴 3인당 정부가 이뤄낸 타협인데요. 예. 오늘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소식을 이 기사를 고른 게 왜 고르게 됐냐면 그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시죠. 장하준 교수님께서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진보적 경제학자신데요. 예. 이분 인터뷰가 어린이날에 동아일보에 실렸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를 그 한 청취자분께서 메일을 보내주셔서 알았어요. 미국에서 목사님으로 있으시다고 하시던데요. 예, 예. 이분이 메일로 링크를 알려주셔서 저도 기사를 봤는데. 아니, 뭐 친정이라면 친정일 텐데 동아일보 잘 안 보시는 모양이군요. 죄송합니다. 예. 이게 제가 봤다고 했었어야 되는 거였는데, 제가 동아일보를 보고 발견한 기사였는데요. 예. 근데 그 제목이 이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경제 성적 낙제는 아니지만 신성장 동력 못 찾아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예. 네. 아마 저희 청취자분께서 이걸 보시고 좀 의아하셨나 봐요. 왜 낙제가 아니냐. 예. 이분의 말씀이 어떤 뜻이 있느냐 하고 저한테 물어보신 거였고요. 근데 인터뷰 내용을 보면 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셨습니다. 장하준 교수님이요. 그런데 동아일보답게 이제 제목은 뭐 낙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뽑다 보니까 장하준 교수님께서 의외로 뭐 비판의 강도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요, 이 장하준 교수님 같은 경우는요, 제가 뭐 몇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분 인터뷰를 보실 땐 조금 주의를 하실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장하준 교수님 인터뷰를 보면 뭐야? 뭐 이런 대목이 좀 있습니다. 예. 이분이 진보적 맞아? 뭐 이런 대목이 있는 게 어디냐면 이분이 대표적으로 그 재벌하고 한국 사회하고 대타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동아일보 인터뷰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보유할수록 의결권을 더 주자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벌 오너들은 주식을 오래 보유했으니까요. 한 주에 한 표만 주지 말고 한 주에 2표나 3표 이렇게 줘서 재벌들의 경영권을 인정해 주자. 인터뷰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기자가 아니 그렇게 하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재벌 구조가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장하준 교수님 답이 기업 경영권을 보호해 줄 테니 국민 경제를 위해서 뭐든지 내놓으라는 것이다. 외국에 아웃소싱을 하거나 공장을 옮길 때 제대로 검토와 허가를 받도록 한다든지 잘못된 것을 봐주자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와 경제 다각화를 위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셋업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인터뷰에서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대타협론입니다. 그러니까 재벌 니네 경영권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세금 좀 더 내고 국민 경제를 위해서 내놓을 거 내놔. 이런 타협을 하자는 거거든요. 장하준 교수님 시각이요. 예. 좀 특이하시죠. 특이하신데요. 네. 근데 이제 장하준 교수님이 이런 주장을 할 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바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한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이라는 곳입니다. 예. 이 발렌베리 그룹이라는 곳이요.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의 재벌하고 제일 유사한 형태의 기업입니다. 우선 경영권이 지금 5대째 세습이 됐습니다. 아이고. 예. 그런데 하는 일도 매우 다양합니다. 은행도 하고요. 예, 에릭손도 이 그룹 소속이고요. 사브, ABB, 그러니까 뭐 통신, 기계, 의료, 방위, 항공 굉장히 많은 걸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 재벌하고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 이 재벌 오너 가문이 발렌베리 가문이라는 곳인데요. 지분율도 엄청나게 낮습니다. 발렌베리 가문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한 5.3%?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발렌베리 가문이 이 그룹을 지배를 하는 구조를 보면 스웨덴 3인당이 인정을 해준 겁니다. 차등 의결권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서요.
오너 가문이 가지고 있는 한 표는 한 표가 아니고 2표나 3표로 쳐줄게. 이렇게 인정을 해준 겁니다. 실제로는 지분은 5%밖에 안 되는데 발렌베리 가문이 행사하는 의결권 실제 지분은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 지분으로 그룹을 5대째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1938년에 스웨덴 정부가요. 3인당 좌파 정부죠. 이 살트쉐바덴 협약이라고도 부르고요. 짤츠바덴 협약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뭐 스웨덴 말이라서 제가 발음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짤츠바덴 협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짤츠바덴 협약이라는 대타협을 이뤄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3인당 정권이 발렌베리 가문한테 차등 의결권제로 니네 기업 지배권 인정해준다. 대신 니네 기업들이 이익을 내면 법인세로 85%를 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발렌베리 가문이 이걸 받습니다. 받고 지배권을 인정받는 대신에 100만 원을 벌면은 85만 원을 법인세로 내는 어마무시한 세율을 받아들이죠. 실제로 그리고 이 발렌베리 가문은요. 가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재단에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에 의해서 경영권이 승계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룹이 본 돈은 어마무시한 세금으로 갖다 바치고요. 그러니까 장하준 교수님은 지금 이걸 하자는 겁니다. 이재용 니네 경영권 인정해줄게. 정의선 경영권 인정해줄게. 대신 삼성이 조국을 위해서 법인세 한 70% 내. 뭐 이런 걸 하자는 겁니다. 발렌베리처럼요. 예. 이 발렌베리 사례가 매우 특이한 사례이긴 한데요. 그리고 참고할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짤츠바덴 대합의가 일어났을 때 사실 그때 스웨덴이 노사분교가 굉장히 극심했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대타협이 이루어지면서 노사분교도 많이 잦아들고요. 스웨덴식 3인주의 모델의 틀이 딱 잡힌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참고할 점이 굉장히 많긴 한데요. 이 모델이 옳냐 그르냐를 논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재벌하고 한국 사회가 타협을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런데 장하준 교수님의 주장대로 만약에 타협을 하려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짤츠바덴 대합의의 기반이 뭐냐면 발렌베리가 경영권을 갖는 대신에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였습니다. 회사 이익금의 85%를 법인세로 내라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되니까 대타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전제가 뭐냐면 니네 경영권을 인정해 줄게 85%를 내놔가 아니고요. 순서가요. 85%를 내놓으면 니네 경영권을 인정해 줄게라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발렌베리는 그걸 받은 거죠.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됩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대타협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재벌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발렌베리 가문을 보면은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스웨덴 100위 안에 부자에도 못 듭니다. 자기 재산이 거의 없거든요. 주식은 전부 재단에 있고요. 그리고 발렌베리 집안 사람들은 굉장히 검소한 걸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뭐 잔디도 자기가 직접 깎고요. 운전도 자기가 직접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겸손한 태도가 몸에 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경영권은 사회가 합의를 해줘서 지금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몸에 내가 사회로부터 버림받으면 이 경영권을 유지를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지탄받으면 내가 경영권을 내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러니까 국민 앞에 겸손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냥 개나 소나 노동자들을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패고 운전기사들 조패고 이런 미친놈들이 지금 재벌 오너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합의가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합의를 해야 된다는 주장 자체에도 반대를 하지만 만약에 이 장하준 교수님의 주장이 맞다면 합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예. 지가 왕인 줄 아는 놈들인데요. 주요 기득권을 이미 다 갖고 있는 놈들인데요. 얘네들이 미쳤다고 법인세 85%에 타협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 잘생겼죠. 되게 미남이죠. 그리고 이미지도 뭐 나쁘지 않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요. 그렇죠. 메르스 사태 때 고개도 숙일 줄 알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뭐 나쁘지 않으니까요. 이재용하고 타협을 하면 타협이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에 보면은요. 예.
이재용 변호사에 대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삼성이 반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맞는 팩트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에 아무 반론이 없었으니까요. 예.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을 잘 모른다는 것에 대해 이재용은 안타까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자신에게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날 그는 비자금이나 차명계좌는 모든 기업이 공공연하게 갖고 있는 것인데 왜 삼성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짜증스러워했다. 이게 이재용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 막내 여동생 이서연, 미인이죠. 예. 뭐 패션 산업 선도한다고 하고요. 이서연에 대해서 김영철 변호사가 이렇게 씁니다. 제일모직을 운영하는 이건희의 둘째 딸 이서연은 100만 원짜리 옷을 만들어봤자 누가 입겠느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100만 원짜리 옷이 너무 비싸서 안 팔릴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 반대다. 너무 싸구려 옷이라서 사람들이 입고 다니기 창피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이게 이 사람들 사는 세상인 겁니다. 타협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저는 한국에서 스웨덴 발렌베리의 대타협은 환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하준 교수님께서 너무 대학자셔서 뭐 주제넘게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참 송구합니다만 저는 장하준 교수님 생각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 재벌들을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타협이 정답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혹시 타협이 필요하다 하더라도요. 그 타협을 위해서는 싸우는 게 먼저입니다. 쟤들이 겁을 집어먹지 않는 한 타협에 동의해 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조조정 국면만 봐도요. 지금 재벌들하고 타협이 되겠습니까? 저는 발렌베리 대타협에 안겨준 교훈이라면은요. 타협은 재벌이 먼저 내놓을 때 시작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구조조정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적 대타협으로 위기를 뚫자 뭐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현정은, 최은영, 정몽준, 이건희 얘네들이 먼저 어떤 책임을 지는지 봐야죠. 네. 그걸 보고 타협할 것인가를 논해도 듣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 대타협을 위해서라도 잘 싸워야 되고요. 대타협의 전제는 저들이 먼저 얼마만큼을 내놓느냐를 보는 것이다라는 전제가 저희들이 잃지 않아야 될 전제라는 생각에서 발렌베리 대타협 모델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뭐 타협보다도 우선되는 거는 세금 제대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감시하고요. 예. 견제하고요. 네. 예, 제대로 걷기도 해야 할 테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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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거들 정부를 세우는 것부터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휴일에도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이란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5%포인트 지지율이 상승된 여론조사 결과를 접하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자기를 구해준 이슬람에 대해 비난과 모략을 일삼는 일부 개신교 신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이슬람만이 새로운 국부의 원천임을 확고히 믿으면서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자들을 추장에 제압하려는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개신교인들은 기름이 나오는 나라이자 돈을 쌓아놓고 어디다 쓸까 이공이 저 계산하는 이슬람을 추방하자며 계속 꼴값을 떨시에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항무도한 도발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도 말년에 이슬람 머니를 들여오려고 했는데 조용기 등 부패 비리 목사들이 반대해서 끝내 그 계획을 접고 말아 걸레만도 못한 경제 성적표로 정권을 끝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분별기른 망동은 나라를 팔아먹은 리완용이나 송병준을 찜짜먹을 극악무도한 역적배의 난동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 뭐니 해도 뭐니인 할머니 박근혜 동지의 깊은 뜻에 반하는 자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것으로서 천추의 한이 될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향후 이슬람 음식인 할랄 음식을 거부하거나 이슬람 채권법을 거부하거나 이슬람 포교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 아랍 국가를 열받게 할 시에는 동성애를 헌법에서 허용하고 신천지 이만희 씨를 국무총리에 임명하고 엘리 제사장 김태봉 목사의 폐류나 김용민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해서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황사로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 수준을 보이겠고요. 호남과 제주도 일부 지역은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 수준까지 오르게 되면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하고 위험 수준이면 야외 수업이나 외출이 금지됩니다. 황사는 오늘 밤부터 약화되겠습니다마는 대기가 정체돼서 일부 지역은 일요일인 내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전우용 역사학자의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확정에 관한 단상을 소개하겠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글입니다. 증오와 공포를 부추겨 얻은 인기로 거짓을 일삼는 트럼프.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건 지금의 미국인들이 2차 대전 직전의 독일인들과 비슷한 수준이란 걸 의미합니다. 증오와 공포를 부추기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악의 축입니다. 트럼프의 주된 지지 기반은 저학력, 저소득, 백인 남성이라고 합니다. 증오와 공포의 정치를 뒷받침하는 건 오직 백인 남성이라는 이유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백인 남성 대신에 다른 것을 넣어도 같습니다. 트럼프를 미국 대선 후보로 만든 건 세상은 전쟁터와 같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짓밟는 것은 당연하다는 믿음입니다. 한국이 트럼프 같은 지도자를 먼저 가진 것은 이런 믿음이 미국보다 한국에서 먼저 일반화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미국의 저학력, 저소득, 백인 남성들은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든 게 누군데?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만이 국가의 정통이라고 믿는 자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독재를 지지하거나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등의 정신나간 짓을 합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